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이고 입동입니다. 쌀쌀한 게 아니고 오늘 제법 춥습니다. 입동 네. 춥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우리 주부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밑반찬이죠. 오늘 그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든든한 밥도둑 밑반찬 2가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전체 선거인단의 매직 넘버 과반인 270명을 넘긴 276명을 확보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초박빙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워낙 박빙이라고 애초에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요. 개표 후 선거 결과를 확정짓기까지 며칠이 걸릴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앞서는 기염을 토했고요. 트럼프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최대 승부처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앞서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거부했었는데 네. 이제 어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어요. 네. 왜 이런 겁니까? 일단 결정적인 이유 경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CNN에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58%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일자리 늘고 임금이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요. 물가가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느낀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권자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각으로 6일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대선 결과에 승복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 대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미국 우선주의로 이끌어갈 그 트럼프 정권 네. 어떻게 될지.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사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현직 경찰관에게 사기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형사에게 사기 전화를 했다? 나 잡아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기 조직 일당들은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통체계에서 받은 개인정보 DB 속 연락처로 연락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무려 50명에게 250차례에 걸쳐 2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실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미끼를 믿게 하기 위해서 투자 초반에는 무료 체험 형식으로 수익금 10,000원을 입금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수익금을 10배 이상으로 부풀려주겠다라고 속여서 투자금을 계속 넣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형사는 어떻게 범인들을 검거했습니까? 네, 일단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한 경찰이 지난 4월에 전화 한 통을 받은 겁니다. 그 코인 채굴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라는 전화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경찰의 업무가 이런 악성 금융범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이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경찰은 수상함을 직감했고요. 투자할 것처럼 이 일당과 일부러 며칠 동안 통화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딱 확보한 뒤에 수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로써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16명을 적발해냈습니다. 총책 등 9명은 구속이 됐고요. 또 외국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전달한 혐의로 유통책 31명을 붙잡아서 이 중에 4명 또한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 등 33명 또한 입건된 상황입니다. 야, 이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 네. 예, 만약에 이런 전화 받으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한 잔의 행복이 되어주는 커피. 즐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한 잔의 행복, 이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커피 업계가 줄줄이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커피는 뭐 직장인의 링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대체 원두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아라비카 원두 선물의 지난달 평균 가격 톤당 5,571.47달러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36%가 오른 겁니다. 또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로부스타 원두 선물 가격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로부스타 원두 평균 가격은 톤당 4,687달러로 1년 전보다 91% 넘게 오른 건데 거의 배가량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계 커피 소비량은 점차 느는 반면에 기후변화로 재배, 수확량은 줄면서 당분간 이런 원두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커피값이 오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월 커피 메뉴의 가격을 올린 바가 있고요. 이번 달 커피 외에 얼음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 메뉴 가격 200원 이미 올렸습니다. 오. 예, 이 밖에도 가정, 회사, 특히 탕비실의 필수품이라고 꼽혀온 인스턴트 커피, 커피 믹스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요. 믹스 커피 분야 점유율 1위 동서식품은 오는 15일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맥심과 카누 등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평균 8.9%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 가격 인상에 이어서 인스턴트 커피 가격까지 오르자 부담된다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커피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 모가차나 유자차 같은 것도 향이 좋긴 한데 네. 그걸 커피처럼 마시기엔 좀 그렇고 그렇죠. 뭔가 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에 벌레, 모기가 아니라 박쥐가 붙어 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박쥐는 보통 동굴에 사는데 네. 아파트에 박쥐라니요? 맞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민이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박쥐가 방충망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깜짝 놀라서 방충망에 물을 뿌리거나 막대기로 쳐보기까지 했는데 박쥐가 달아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 무려 이 박쥐, 이 방충망에 붙어서 엿새를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6일에는 비슷한 크기의 박쥐 한 마리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개한 영상 속을 보시면요. 박쥐 2마리가 딱 붙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일단 이 주민, 박쥐가 날아갈 때까지 그냥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야, 박쥐가 왜 아파트 방충망으로 온 걸까요? 그렇죠. 이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면 장소를 찾지 못해서 따뜻한 아파트 방충망에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발견된 박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주 애기 박쥐 종류라고 합니다. 와. 네, 이렇게 방충망에 붙은 박쥐를 발견하시게 되면요. 어머. 기온이 오른 낮에는 막대기로 방충망을 가볍게 쳐서 한번 쫓아내 보시고요. 아니면 물을 뿌려서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주인분처럼 박쥐가 오랫동안 날아가지 않는다면 관할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 박쥐가 이제 방충망에 붙어 있어요.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재용 아나운서는 네. 일하면서 어떨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세요? 제가 하는 방송을 보고 내용이 유익했다, 삶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거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이제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에게 이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편견 없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시대,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 약 260만 명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필수인데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이곳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대형 서점인데요. 다들 오픈 시간에 맞춰 매장 정리에 한창인 직원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과 동시에 업무에 집중하는 이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도난 반지태 부충이 중입니다. 하루에는 1000건 이상 붙입니다. 사실 이들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로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는 척척.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분들 매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 업무도 많이 나눠서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장 안전 관리를 위해 필수인 소화기 점검도 이들의 주요 업무. 이렇게 매일 4시간씩 성실하게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저희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되신 분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남들과 똑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는 이들. 직원들이 책을 많이 운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에 드라마 때 스티커 붙이는데 직원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가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닌데요. 지금도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 장애는 절대 차별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휠체어 배드민턴 팀 운영. 다양한 장애 예술단 공연을 활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활동들이 바로 그 노력들 중 하나죠. 이렇듯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이종성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네, 제 16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오해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이런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개선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었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 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들, 그리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로 마음을 잇다, 이어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었다, 네,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많은 법정 의무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인식을 개선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쉬운 일은 아니어서 무엇보다 이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국민정책 디자인단을 모집해서 지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디자인단 공개 모집의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정책들도 다양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단도 보다 나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소장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녹색 스트라이프가 잘 어울리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39년입니다. 11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39년 11월 10일은 일제가 창씨 개명을 공포한 날입니다. 창씨 개명은 일제가 강제로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것인데요. 수많은 조선인이 창씨 개명을 거부했지만 일제는 갖가지 불이익을 주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이런 성을 야마모토상 아이쿠야. 무슨 또 하야시상 네. 뭐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끔찍하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는 대표적인 정책이었죠. 맞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인데 말 그대로 그 정체성을 흔들려는 거였잖아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1937년에 일제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중일 전쟁이죠. 이 전쟁에 조선인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왕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했고 조선인의 저항의식을 없애야 됐는데요. 나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고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씨 개명이었던 겁니다. 1939년 11월 10일 창씨 개명을 위한 법령을 공포했고 다음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조선총독부는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결정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성씨를 중요하게 생각, 어디 가냐, 어디 성씨냐 뭐 이렇게 할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바꾸라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굉장히 반감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우리의 성과 이름은 가족과 조상,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바꾸라고 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친일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마저도 이것만은 하면서 난색을 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본은
같은 집안, 같은 형제라도 호주가 다르면 각각 다른 성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제 간에도 다른 성을 쓰도록 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가족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계략, 이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내 아버지를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반감이 오, 굉장히 진짜 컸다고 그러네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씨 개명에 솔선수범한 사람이 있었죠. 네, 소수의 친일파들이 창씨 개명에 나서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친일파 작가 이광수였습니다. 이광수는 신문에 창씨가 천황의 일본 국왕의 신민이 되는 길이며 일본인과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다라는 기고를 했고요. 자신은 창씨 개명 신고기일 이전에 이미 이름을 바꿔요. 성은 일본 국왕 진무가 즉위했다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을 따서 향산으로 바꾸고 이름은 자기의 이름 광수를 일본식으로 바꿔서 광랑이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가야마 미스로라고 하는 일본식 성명을 갖게 된 거죠. 또 조선인이 쓰고 있는 이 세 글자 성명은 중국식이고 약 700년 전부터 사용을 해온 것이지만 그 전에는 오히려 일본인이 사용하는 시명과 같았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에 반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 창씨 개명 반대 운동을 펼치고 아울러서 조선인 학병 출정 반대 운동을 펼쳐요. 이렇게 꿋꿋한 지조와 절개를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지식인이어도 어떤 이는 창씨 개명을 했고 또 어떤 이는 굳건히 반대를 했네요. 그 창씨 개명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네, 창씨 개명 시행 첫날인 1940년 2월 11일 개명한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무려 고작 48명. 그래요. 전 국민 역시, 가운데. 역시. 다음 날에도 겨우 43명에 불과했습니다. 아. 일제는 그해 8월 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려 했지만 초기 2개월까지 5%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이 정도로 저항이 심할 줄 몰랐던 조선 총독부는 남은 기간 동안 창씨 개명을 독려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처음에는 창씨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결국은 강제력을 발동해요. 창씨 개명 안 하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창씨 개명 안 하면 행정기관 이용할 수 없다. 관청에 취직할 수 없다. 감시 대상, 징용 우선 대상이 된다. 각종 배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인으로서의 80% 정도가 창씨 개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네, 이걸 안 하면은 그냥 뭐 사회생활을 못하게 행정일도 못 보게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상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로 등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행정상으로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나요? 당연히 안 쓰죠.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창씨 개명을 했지만 그 이전에 조선식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합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시명을 일본어로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문패에도 창씨한 이름과 이전의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이 조선민족의 저항의식을 고취하면서 독립운동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한 것이 원래 이름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출석부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예, 일제가 강제로 우리 뿌리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신은 굳건히 지켰어요. 아, 멋있다. 네, 그런데 악영향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씨 개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군 병사로 징집되거나 탄광 군수공장에서 일한 이 피해자들의 명부가 대부분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기재돼 있어서 이 명부만 가지고는 누군지 확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망한 경우에 유족들이 창씨 개명한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해방 후까지도 찾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강제로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아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조선인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끝까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저항 정신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낸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11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0년 11월 5일은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진 날인데요. 춘천 의암호에서 나룻배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춘천시와 춘성군을 왕복하던 선박 금산 2호가 항로 중간 기척지섬인 중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승객 59명 중 29명이 익사한 이 참사의 원인은 소똥이었습니다.
아니 소똥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천천히 사건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룻배가 들렀다가는 강원도 이 중도 어떤 곳이죠?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강원도 춘성군과 춘천시를 왕래하던 문제의 나룻배 금산 2호가 들렀던 중간기착지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1967년 의암댐이 들어서면서 섬이 됐는데요. 원래 춘천 시내까지 육지로 난 길이 있었지만 의암호가 만들어지면서 섬이 됐고 중도 주민들은 배로 육지를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날 나룻배는 춘천 시내에 부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중도에 있는 무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무청이나 그 잎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배 사고 같은 경우가 적정 인원을 안 지키고 과하게 탔을 때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인원 그 수는 잘 지켰습니까? 이 사고는 뜻밖의 인원수를 지켰어요. 배 정원이 90명이었는데 승객 59명이 타면서 인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소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를 비롯해서 각종 농기구, 농작물 무게까지 고려하면 아마 정량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배였기 때문에 실을 수 있는 생필품은 우선 싣고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과적 단속도 느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까지 타게 된 건데 네. 소가 무게가 한 500kg, 큰 거는 1톤도 되는데 이게 사람하고 뒤섞여서 나룻배에 같이 탔으니 이게 배가 기우뚱했겠네요. 그렇죠. 당시 도선업 단속법에 의하면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격리 시설이 없으면 소를 태우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섬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소는 불쾌감을 주거나 우해를 끼칠 그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발생 지역인 춘성군은 배에 소를 태울 수 있는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배에 실을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죠. 당시 중도 주민이 350명이었는데 소는 농기구를 대신해서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존재였고 또 가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소가 배에 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그 날만 소를 태웠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냥 소를 태우는 게 일상이었던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참사가 벌어지게 됐는지 사건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은 다른 날과 한 가지 다른 것이 바로 그 소똥이었는데요. 1970년 11월 5일 참변이 소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가 나루터로부터 섬을 2, 3m 정도 떠났을 때 수심이 3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사람 틈에 타고 있던 소가 볼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하면서 그걸 피해 배 왼쪽으로 쏠렸고 그러자 소가 놀라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같이 온 겁니다. 왼쪽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었어요. 배가 기운다라는 아우성과 동시에 나룻배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참 소똥을 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을까요? 네,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는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구조에 나섭니다. 군용 모터보트, 민간 기관선 등이 투입됐고 미군 헬리콥터 한 대까지 동원이 됐어요. 경찰 200명과 예비군 100명이 동원됐는데요. 구조 작업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2시 20분에 마무리가 됐고 30명의 승객을 구해냈지만 29명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동을 일으킨 소 3마리도 역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배가 그 무태서부터 떠난 지 2, 3m 정도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참사가 생긴 거예요? 네, 사고 현장은 무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수심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지와의 거리가 아니라 배를 감싸고 있었던 천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건졌는데 천막 앞쪽, 배 앞쪽에 있는 천막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서 그 천막에 갇혀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사고 순간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몸을 끌어안았고 그래서 뒤집힌 배 속에서 더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사고 당시에 배에 구명조끼가 하나도 없었어요. 때마침 수온이 내려서 차가운 호수물에 빠진 것도 악재라면 악재였습니다. 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 춘천 의암호 나룻배 전복 사고는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낳고 끝이 났는데요. 늘
해왔던 거니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언제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잊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1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0년 11월 7일은 할리우드의 대표 카리스마 배우 스티브 맥퀸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외모에 터프함이 매력이었던 스티브 맥퀸은 대탈주, 블리트, 르망, 타워링, 빠삐용 등 수많은 영화에서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면서 불세출의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요. 이날 폐암으로 50세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찍 갔네요. 스티브 맥킨은 뭐 누가 뭐래도 빠삐용이죠. 그냥 빠삐용 하면 스티브 맥킨이고요. 처음에 어떻게 연기를 시작했습니까? 스티브 맥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3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이후 거리 깽단과 어울리면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다가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7살에 해병대 입대 후 제대를 했고 그때 친구의 권유로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당대 유명 연기 학교인 액터스 스튜디오에 응시해서 2000대 2라는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합니다. 제대로 된 학교 졸업장 하나 없었지만 연기 하나는 타고났던 거죠. 그러니까 연기의 소질이 확실히 있었네요. 근데 영화에 데뷔하자마자 단기간에 흥행 보증수표로 또 자리를 잡았다면서요. 네, 서부 영화 하면 지금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에서 총잡이 빈 테너 역할을 맡아 열연을 했는데요. 이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대배우 율 브린너였어요. 그래서 맥퀸은 조연에 불과했지만 기죽지 않는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들의 탈출을 그린 영화 대탈주에서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미군 포로 역할을 맡았는데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오토바이를 타고 독일과 스위스 국경의 철조망을 통과해 질주하는 아찔한 장면.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백미죠. 네. 그 보면은 꽃미남은 아니지만 약간 거친 마초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이거 아까 보니까 햇빛 볼 때 탁 이렇게 볼 때 멋있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젊은이들한테 패션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스티브 맥퀸은 슬랙스라는 패션을 유행시킨 주인공인데요. 무신경한 듯 편안한 느낌의 이 셔츠는 이 팬츠는 곧 당대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이 됐고 스티브 맥퀸의 패션은 지금 봐도 예스럽지 않다고 하는 이런 감각을 보여줍니다. 네, 맥퀸은 뭐 영화에서만큼이나 평소에도 굉장히 자유로운 바나나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스피드 광이었다면서요. 네, 영화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스피드 광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968년 자동차 추격 장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영화 블리트에서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스티브 맥퀸이 직접 시속 120마일 193km예요. 이 속도로 차를 몰며 찍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운전한 자동차 F사의 머스땡은 땡이 뭔가를 가려주지 못하는데요. 약 40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 레이서들의 꿈의 대회인 르망 24시 자동차 경주를 다룬 영화 르망에서는 1시간 46분의 상영 시간 동안 38분이나 레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미친 듯이 자동차만 보는 장면 이것만 보여주면서 스티브 맥퀸이 평생 소원이었던 레이싱 영화의 꿈을 이룹니다. 제가 스티브 맥퀸을 본 건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타워링. 1977년에 개봉했거든요. 폴 유만과 같이 등장하는데 큰 높은 그 건물에 화재가 나잖아요. 그 화재의 원인도 적격에 떨어지는 전선을 썼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재난 영화를 보면서도 야, 재난은 역시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맞네요. 스티브 맥퀸은 지금 영화 소개를 받아보니까 영화마다 히트를 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빠삐용이 최고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스틴 호프만과 같이 나왔던 영화 빠삐용 여기에서 자유를 향한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죠. 스티브 맥퀸은 살인 누명을 쓰고 외딴 섬 교도소에 갇혔다가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빠삐용 역할을 맡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잡혀와서 독방에 수용되고 또 계속 나이가 들어가도 끝까지 바다를 보면서 탈출을 꿈꾸는 빠삐용의 모습은 굴복되지 않는 인간의 의지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장면,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직접 만든 뗏목과 함께 탈출에 성공하면서 소리를 치죠. 나 아직 여기 있다 이 XX들아 뭐 이런 유명한 대사, 야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야. 스티브 맥킨이 아닌 빠삐용은 생각도 할 수 없죠. 빠삐용은 그냥 스티브 맥킨입니다. 근데 그의 거침없는 자유주의, 사랑도 그랬다면서요? 네, 스티브 맥킨은 1972년 영화 겟 어웨이를 함께 찍은 알리 맥그로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알리 맥그로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는 제작자 로버트 에반스의 부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와 맥퀸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으로 직행하는데요. 맥퀸은 왕의 여인을 빼앗은 기사라면서 당시 할리우드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5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어요. 네, 뭐 사랑도 평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로서 이렇게 절정의 최고 자리에 올랐고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네, 스티브 맥퀸은 1980년 11월 7일 폐암으로 5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화장된 유해는 태평양에 뿌려졌습니다. 빠삐용의 그 사람과 같죠.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스티브 맥퀸. 그는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또 어떤 명작들을 남겼을까? 스피드 광이면서 탈출 전문가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드는데요. 그는 여전히 푸른 눈의 반항아로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스티브 맥킨 영화 하나 또 보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입니다. 11월 7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7, 8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건설을 수주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요. 1983년 11월 7일은 한국의 동아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 단일 토목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날입니다. 2년 5개월의 극비작전을 거쳐서 따낸 대수로 공사로 인해서 한국 건설의 중동 붐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막 국가인 리비아 대부분의 도시가 물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정말 20세기 최고의 토목 공사를 우리 건설사가 수주했다. 정말 대사건이었고 중동 신화의 시작이 된 거죠. 네, 사막 도시인 리비아에 물이 나오게 하는 공사다. 사실 이게 말만 들어도 지금 생각만 해도 쉽지 않겠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처음 계획하게 된 공사였죠? 1953년에 리비아 정부가 석유 매장 조사를 하다가 사하라 사막 남쪽에 대량의 지하수가 무려 35조 톤이나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후 1969년에 카다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카다피는 국민들의 자기에 대한 반대를 잠재울 수단으로 사막을 녹지로 바꾸는 녹색혁명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획합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지하수를 파이프를 통해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북쪽 지중해 연안 도시까지 연결하는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카다피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중요한 공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다 보니까 이거 따내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마 이 수준에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였던 만큼 전 세계 건설사들이 모두 달라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종적으로 31개 업체가 경쟁을 펼쳤는데 우리나라 동아건설 역시 비밀 전담반을 만들어 입찰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최원석 회장이 직접 가다피를 면담했고 2년 5개월에 걸친 극비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주작전을 펼쳤고 결국 동아건설 계열사들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면서 39억 달러를 제시했고 결국 1983년 11월 1단계 공사를 따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야,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그걸 제치고 우리 건설사가 이 큰 공사를 안 수주했습니다. 했어요. 네. 역사였는데
공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1단계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규모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그해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이 10조 4천억 원이었어요. 오, 대단하네.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인원 1,100만 명, 중장비 550만 대가 투입이 됐고요. 사막 모래바람 때문에 지형이 막 바뀌는 이런 가운데에서 공사가 쉽지 않았는데 지름 4m, 길이 7.5m, 무게 75톤이나 되는 콘크리트 파이프 24만 6천 개를 땅에 묻는 공사입니다. 60대 차량으로 조직된 운반팀이 차량 간격 500m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행렬. 이거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이 행렬이 30km에 달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총 길이 4,000km, 꼭 1만 리가 넘는 대형관을 묻어서 중국의 만리장성 공사에 비견되기도 아하.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는 공사. 와, 정말 이거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단계 공사 수주에 성공했으니까 2단계도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1단계 공사를 했다고 해서 2단계 공사에서 특별한 이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리비아는 공사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2단계 공사를 또 국제 경쟁 입찰로 붙이는데 2단계 수주전에는 72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동아건설과 인도 기업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인도 기업은 더 낮은 27억 달러를 제시했고 심지어는 더 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인도 기업이 수주를 받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마침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물길을 여는 통수식이 열렸는데 저수량 4만 톤의 저수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 겁니다. 리비아 국민들은 정말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국민들이 환호했고 특히 카다피는 이것이 만리장성 피라미드 등에 이어서 세계 제8의 불가사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국제 입찰은 중단이 됐고 동아건설이 2단계 공사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야. 아니 사막이라 그러면 우리가 물이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리비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적이죠, 기적. 거기다 네. 그 바라보는 또 그 건설한 우리 노동자분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공사는 계속 잘 진행이 됐나요? 네, 1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2단계 공사까지 수주했으니까 동아건설의 승승장구를 기대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있었죠. 이 성수대교가 바로 동아건설이 만든 다리였던 거예요. 이래서 동아건설이 한번 타격을 받았고 3년 뒤에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동아그룹이 파산하고 맙니다. 리비아는 리비아대로 전쟁을 겪으면서 3단계, 4단계, 5단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1, 2단계 공사만으로도 수도인 트리폴리와 이대 도시인 벵가지 일대에 물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리비아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도 생활에 필요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 건설의 힘을 보여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세계에서 더욱더 많은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공사한 것도 아닌데 다 뿌듯해지네요. 자,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주부님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있죠. 바로 오늘은 뭐 해 먹지? 아유, 밑반찬이 뭐 있을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든든한 밥도둑 밑반찬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을 보면은요, 저희가 밑반찬 만들 것이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냉장고 털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견과류 밥새우 조림인데요. 냉동실에 있는 견과류들 좀 많잖아요. 그거 꺼내서 좀 살짝 볶고 그다음에 아주 잘 자란 밥새우까지 같이 조림을 하게 되면은요. 요거 정말 아주 감칠맛 폭발하는 밑반찬이 되는데요. 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밥을 싸거나 아니면 주먹밥을 하거나 아니면 유부초밥을 해서 같이 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유부밥까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향신채가 가득 들인 잔멸치 볶음인데요. 우리가 견과류 볶음 할 때 잔멸치 볶음 할 때 향신채 말고 다양한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향신채 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양념이 돼 있는 채소를 가지고 잔멸치를 볶게 되면 비린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속에 일주일 동안 든든하게 있어도 아주 든든한 밑반찬이 되니까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아주 알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에 보면은 냉장고에 밑반찬만 가득 채워놔도 정말 이게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든든하죠. 네, 오늘 리본 쌤표 밑반찬 잘 배워가지고 마음과 냉장고를 든든하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있는 제가 견과류를 사사치 다 뒤져왔습니다. 요 호두도 좀 준비를 했고요. 요 캐슈넛도 준비가 돼 있고 요 땅콩입니다. 그다음에 아몬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좀 있었는데 요거 말고 집에 만약에 무슨 뭐 단호박 씨라든지 뭐 이런 호박 씨 같은 거 요런 거 볶아 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셔도 좋고요. 잣이 또 한철이잖아요. 잣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냉동실 안에 있던 견과류는요. 사실 살짝 그 냉동실에 있는 갖가지 향이 배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볶아주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을 좀 세게 해서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볶아주시는데 요거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할까요? 왠지 한꺼번에 해야 나도 좀 한꺼번에. 편할 것 같긴 한데. 집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 네, 그쵸? 저도 한꺼번에 합니다. 일단 호두 하고요. 그다음에 요 캐슈넛하고 그다음에 땅콩하고 그다음에 아몬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해바라기 씨는 조금 아직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자라니까 요거 먼저 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불의 세기겠죠.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이 완전히 조금 달궈진 상태다 이러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기름을 넣지 않나요? 우리가 견과류 안에는 잘 자란 그 지방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분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훨씬 더 단맛도 많이 우러날 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이 조금 많이 우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볶아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볶고 나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냥 견과류 냄새만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조금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날려주세요. 견과류는 냉동 보관입니까? 네. 보통 이제 냉장 보관도 하고 냉동 보관도 하는데 우리가 견과류가 이렇게 좀 팩에 들으면 보통 이제 500g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좀 있으면 나중에 쩐내가 좀 냄새 나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냉동실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볶았어요. 이렇게 볶아줬으면 이것을 그냥 바로 도마에 올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펼쳐요. 네, 펼쳐요. 펼쳐서 살짝 식혀주세요. 그리고 요 잔열로 호박씨 또는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볶아주세요. 다시 바삭 고소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좀 볶아주세요. 새 생명을 얻는 네. 과정입니다. 해바라기 씨도 좀 맛있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볶은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한 번씩 다져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켠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세요. 시켜줘. 네. 이렇게 식혀주는 이유는 이렇게 한 번 더 식히면 공기 중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올려요. 저는 요거 그냥 다 써도 괜찮은데 왜 제가 이렇게 다지는 연습을 하냐 하면요. 요게 밥새우가 이렇게 작잖아요. 네. 알갱이가. 그러니까 요게 크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좀 썰어줍니다. 저걸 마음껏 믹서에 갈면 너무 갈리나? 아, 그렇죠. 너무 갈려서 나중에는 씹히는 식감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견과류를 씹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작 운동을 해줘야 조금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굵게 썰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 썰리는 견과류를 보는 게 뭔가 쾌감이 있는데요. 아작 이렇게. 네. 써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고. 더 고소할 것 같아요. 네, 많이 고소하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다가 우리가 그런데 보통 이제 심심풀이 땅콩이라 그래갖고 견과류 같은 거 이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견과류 드실 때도 이렇게 한번 고소하게 볶아서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 견과류 이렇게 입에 탁 넣고 네. 그 다크 초콜릿 하나 탁 넣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아주 두개가 맛있죠. 안에서 얼어져서 맛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냉동실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봉지 담아놨던 견과류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 그냥 다 꺼내서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견과류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 때문에 대부분 다 냉동 보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꺼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도 또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새처럼 장바구니 물가 비쌀 때는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냉장고 털이 해야 맞아요. 네. 요즘엔 이렇게 견과류 중에서 잣이 제일 비싼 것 같더라고. 예, 잣이 많이 비싸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저희가 요거 남았잖아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요거는 굳이 안 썰어도 되니까 요건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밥새우가 남았는데 후라이팬을 좀 바꿔주세요. 좀 큰 걸로 바꿔서 올려주시고요. 밥새우도 좀 볶아주셔야 돼요. 밥새우도 냉동실에서 나온 거죠. 보통 이제 이게 냉동실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밥새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예전에는 이 밥새우라고 이렇게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그 유아식 할 때 이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 밥새우가 간이 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밥새우 가지고 만드는 견과류 조림에는 다른 때보다 간장의 양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야지 간 맞춤이 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불을 달군 다음에 밥새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볶아주세요. 볶는데 너무 센 불에서 많이 볶으면 아랫면이 금방 타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살짝 줄여주세요. 살짝 줄여주시고 이것도 볶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볶느냐? 이렇게 약한 불에서 1분 정도 볶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 밥새우가 보시면 수분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굉장히 바삭바삭할 뿐만 아니라 이 견과류랑 섞어졌을 때 나중에 먹는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네. 요거는요, 우리가 보리새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새 가을이니까 가을 아욱국 많이 잡수시죠? 그 아욱국 할 때 요 밥새우 가지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이런, 해물류나 이렇게 건어물을 안 먹는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 살짝 밥에 할 때 같이 올려서 밥을 같이 지어도 아주 좋아요. 이것도 같이, 아이고. 밥 지을 때도 이렇게 한번 볶은 다음에 볶고 하시면 나서. 아주 비린 맛도 안 나고 좋죠. 네네. 집에 같았으면 이렇게 그만큼 푸짐하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후라이팬에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가 해서 한번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졌다. 그렇죠. 네. 아까보다 훨씬 바삭해졌죠. 네네.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야 우리가 냉장고 보관할 때 수분기가 없어서 그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향. 볶기만 하면 돼요. 네. 향이 너무 좋죠. 네, 향이 싹 자, 넘어오네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볶을게요. 이 밥새우 볶음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고추기름이에요. 만약에 아이들 반찬으로 할 거예요 하실 경우에는 고추기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식용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간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딱 한 큰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아무리 볶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밥새우 건어물이기 때문에 요 맛술이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도 같이 넣으세요. 물엿. 자, 그리고 통후추인데 후추를 조금 갈았어요. 네. 후춧가루만 조금 넣어주세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끓여요. 바글바글 맛이 끓여졌죠? 이거 그랬으면 이제부터 넣어요. 견과류 먼저. 네. 견과류 넣고. 해바라기. 왜냐하면 견과류를 왜 먼저 넣냐면 견과류가 무게감이 밥새우보다 훨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넣어요. 오, 맛있겠다. 그다음에 밥새우 넣어주세요. 뭔가 막 중국 요리 같아. 그쵸?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예. 요거 일주일 동안 먹을 거라 밥새우 양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도 간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밥새우 자체에 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밥새우를 수분을 날려놨으니까 또 잘 저기 양념이 흡연되겠네요. 철규 씨 미안하지만 요거 좀 치워주세요. 아, 예, 예. 불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밑에다 좀 내려놔 주세요. 일주일 밑반찬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죠. 아주 든든하죠. 요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요거 뭐뭐뭐뭐 쓸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밥 할 때 바로 밥에다가 버무려서 할 수도 있고요. 유부밥 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만 넣고 주먹밥 네. 만들어도 아주 좋아요. 산에 다니실 때 요거 한 2개 정도, 3개 정도만 갖고 가시면 아주 든든하겠죠. 자, 와. 다 됐어요.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네. 불을 너무 꺼요. 미끄러배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통깨만 통깨.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이야.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기다 뭐 한다 그랬어요. 유부밥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부밥을 해야 되니까 유부밥을 하려면 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따끈따끈한 밥을 준비를 해왔어요. 일부러 밥 식지 말라고 내부로 좀 맛있겠다. 싸놨는데 여기에다가 요 밥새우를 넣어요. 이렇게. 와. 듬뿍 세 넣어도 숟가락? 되죠, 선생님? 세 숟가락 정도 네. 넣고 그다음에 밥을 넣어요. 버무려 주나 보네. 이걸 좀 버무려 주세요. 네. 비벼 주세요. 네. 이렇게. 자르듯이 비벼야 잘 섞여요. 산에 갈 때 좋다니까 그래도 이재용 선배님 또 산에 잘 다니시잖아요. 네. 요거 잘 싸가지고 다니시면 요새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단풍놀이가 아주 절정이잖아요. 네. 그럴 때 아예 가서 뭐 사 먹기도 너무 줄 서 있는 거 힘들다 하시면 차 안에서 먹기 좋게 이렇게 몇 개 싸가지고 가셔도 좋겠죠. 아이들 주먹밥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자, 맛있겠죠? 네. 그랬으면 이제 유부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판 유부를 준비하시면 좀 간편하잖아요. 제가 유부를 구입을 하셔서 간장 조림에 또 한번 졸여서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안 하실 안 하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시판하는 유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그냥 쏙쏙 넣기만 하면 돼요. 쏙쏙. 이렇게.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유부밥 맛있지. 유부에도 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새우가 짜면은 안 돼요. 짜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요새는 이렇게 유부가 네모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접시를 아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소풍 갈 때 김밥에 어떤 집에서는 유부밥까지 가지고 오면 와 진짜 이거 뭐야 막 그랬었는데 부잣집이라 그랬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유부밥이. 특이하거든 저거는. 반씩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요 어머님들이. 반반. 네, 반반. 유부 반, 김밥 반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아, 해오셨구나. 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요거 유부밥이나 김밥으로 안 만들고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죠? 아주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보이는 밥이요. 바로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바로 유부밥에다가 요거를 제가 좀 넣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요 반찬으로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반찬으로. 그러니까 또 따로 또. 네,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잡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반찬으로 또 어떨지도 반찬으로.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부밥을 쌀 때 그 위에다가 약간 저는 오늘 요거 밥새우에다가 견과류 섞었어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고명처럼 이렇게 올려도 얹어서. 괜찮아요. 옆에 쓰니까 향이. 그렇죠. 지금 향이 이미 많이 넘어오는데 넘어왔어요? 너무 좋아요. 옆에 있으면 넘어가요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잡숴주시면 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 아이고. 이렇게 고명처럼 위에 올리니까 이것도 너무 보기도 그쵸? 예쁘네요. 네, 아주 예쁘죠? 유부밥부터. 네. 야. 야,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요? 견과류 때문에 좋죠? 씹을 때도 너무 좋아요. 고소한 건강식 느낌이다. 맛있네. 야, 간이 딱 맞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쵸? 간이 딱 맞죠? 네. 유부하고 요 밥새우 견과류 조림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한 입 가죽 넣었더니 아이고. 말을 못하겠네요. 아침 출근길에 차에 딱 가서 먹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그거 드실 동안 저는 다음 거를 좀 준비를 할게요. 다음 거는 뭐냐 하면 바로 향신채 잔멸치 조림이에요. 근데 향신채가 뭐냐 하면 바로 그냥 우리 대파, 고추, 그다음에 마늘, 생강 요런 게 바로 향신채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준비를 하세요. 요거를 딱 준비를 하셔서 요거를 뭐 집에 냉장고에 열어만 보면 여기 다 있잖아요. 요거 그냥 바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갈라요, 반을. 왜냐하면 요것도 잔멸치랑 같이 섞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썰을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이 파를 절대로 안 먹는데 하면 더 잘게 썰으세요. 모르게. 네. 요게요, 불에 한번 데펴지면서 볶아지잖아요. 그럼 단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파기름이 좀 나와야 맛있는데. 그렇죠. 파기름이 있어야 맛있는데 또 아이들은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파라 그러면 싫어해. 그냥 파라. 이렇게 해서 요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파를, 대파도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청양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들 반찬, 어르신들 반찬할 때는 청양고추 하는 게 맞는데 아이들 반찬할 때는 요거 안 매운 거 청피망, 그다음에 파프리카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씨가 있는 채로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청양고추가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른 반찬으로 그쵸, 준비를 어른 하시면 되고요. 반찬으로 매콤하게 해서. 아이들 반찬일 경우에는 파프리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지금 고추가 굉장히 맵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또 무엇보다 잔멸치에는요, 요런 마늘이 들어가야 좋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것도 무슨 어떤 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다진 마늘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마늘로. 썰어서. 왜냐하면 요거 지금 볶아주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지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제가 장갑이 지금 잘 안 껴져가지고 자,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요거를 지금 한번 볶아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요 잔멸치를 한번 볶아서 준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 잔멸치도 밥새우랑 마찬가지처럼 한번 볶은 다음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비린 맛이 나지 않고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요거 지금 한번 볶아온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할게요. 근데 이 밥새우도 네. 지금 먹어보니까 단맛이 막 나요. 밥새우 그쵸? 안에서. 단맛이 나죠. 근데 멸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그랬으면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2큰술 정도 넉넉히. 그리고 여기에다 뭘 하느냐? 바로 대파.
아까 우리 썰어놨잖아요. 대파. 그다음에 붉은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아까 마늘. 이렇게 해서 요거 볶아주세요. 향신채 이제 그쵸. 한번 확 올라오게 하는 거죠. 볶아요. 많이 볶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맛있죠. 요거를 좀 많이 볶아주세요. 그래서 많이 볶고 나서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걸 넣어요. 잔멸치. 우리 볶아놓은 거를 넣어요. 잔멸치 볶아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도 그렇고 잔멸치는 좀 뒤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반찬 가게에서 그 잔멸치 볶음을 제가 샀는데 네. 너무 비려서 안 볶아. 진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먹- 미리 볶아놨구나. 전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마른 한번 팬에. 볶아서 쓰시면 네. 비린 맛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향신채 향이랑 그쵸. 미리 또 볶아놨기 때문에 그 비린 훨씬 더 다 맛있죠. 잡아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거 자, 나중에 그랬으면 가서-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해요. 저는 이제 고추장을 했는데 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고추장 너무 안 먹는데요. 그러면 살짝 간장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풀면서 여기에다가 설탕을 같이 풀어주세요. 예인 씨는 아까 그 가게에 오늘 방송 링크 좀 보내주시면 아마 자기가 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버무려서 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엿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물엿. 하긴 그래야 더 잘 풀릴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잘 풀려요. 네, 이번 쌤 요리는 항상 보면 색도 점점 이뻐져. 풀어주세요. 반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시식을 못 하실까봐 네.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바빠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설탕, 물엿까지 다 넣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한 맛이 지금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요거 요렇게 하면 이제 다 됐는데 오. 워낙은 마늘이 다 익혀질 정도로 처음에 많이 좀 볶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다 됐어요. 요거를 뭐랑 같이 먹으면 좋으냐 하면 새싹 채소 있잖아요. 네네. 새싹 채소를 조금 접시에다가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와, 새싹 밥새우도 채소가 여기 정말 있거든요. 맛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넣어드릴게요. 맛있게 잡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이러면 먼저 드셔보세요. 예, 네. 짠맛도 없고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와, 아, 새싹채소까지 딱 있으니까. 고추장 향이 확 네. 나네요. 채소 같이 먹었어요? 풍미가 있어요. 그렇죠. 풍미가 있죠. 네. 마치 그냥 샐러드 먹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짜게 볶아 놓는 게 훨씬 더 포인트예요. 아, 이게 채소, 이렇게 해서 새싹채소 이제 조합이 왔다. 네, 냉장고 안에다가 넣고 일주일 동안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왜 밥도둑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완전 먹을 것 밥도둑이죠. 같아요. 요리 같은데. 새싹 채소 하나 깔았을 뿐인데 이 잔멸치 향신채 잔멸치 네. 볶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아 오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무 한 다발 살라고 해요. 그래서 무 한 다발 가지고 무청김치 담고 아하. 하루 만에 먹는 동치미까지 완성해 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눈을 뜨자마자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절로 이불을 끌어당기게 되는 아침이었는데요. 출근길 시민들도 몸을 움츠린 채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요. 파주와 충주 등 영하로 떨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서울에는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제주에는 밤부터 약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릅니다. 서울은 한낮에 14도, 대구는 17도 예상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름세를 보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날도 맑아서 늦가을 정취 즐기기 좋겠습니다.
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단단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입동이 딱 되자마자 쌀쌀한 게 아니고 추위를 느끼는 정도예요. 네, 오늘은 정말 날씨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정말 춥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